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산업시스템공학과 김소정입니다. 오늘은 공학경제 제2장 비용 개념과 경제적 환경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비용 개념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고정비, 고정비 그리고 변동비, 총 비용은 고정비와 변동비로 이루어져 있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변동비는 어떤 거였나요? 일단 생산량에 비례해서 변하는 가격이죠. 그래서 비용, 그 변동비고 고정비는 생산량, 제품의 생산량이 혹은 활동 수준이 변하더라도 계속 일정하게 특정 값을 갖게 되는 비용입니다. 그죠? 고정비하고 변동비. 그래서 이제 손익분기점, 비용함수와 수익함수, 손익분기점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고요. 예. 손익분기점은 뭐였나요? 예. 토탈 코스트가 토탈 레비뉴와 같아지는 지점이죠. 생산 활동 혹은 이제 생산량, 토tal 코스트에서 TC고 총 수익, 토탈 레비뉴, 매출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TR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이제 설명들을 해드렸고,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 및 손익분기점도 살펴봤고요. 그 이제 배운 내용을 가지고 항공사 예제와 이제 센서 제조업체 예제를 한번 같이 풀어봤습니다. 교과서에도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스스로 교과서를 독학하시면서 이제 읽어보시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비용의 개념과 분류해서 직접비, 간접비, 과거비용, 배몰비용, 그리고 이제 관련된 예시로 이제 아파트 계약금과 관련된 이제 의사결정 문제를 살펴봤죠. 그리고 이제 또한 미래 비용도 봤고요. 기회 비용도 한번 이제 정의를 살펴봤습니다. 예. 뭐 기억이 안 나시면은 이제 한번 이제 저번 강의가 녹화가 되어 있으니까 그 지난번 강의를 보시면서 아, 이런 걸 배웠구나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기회비용의 예시로 이제 창고 공간을 사용하고 혹은 이제 사업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과정에서 기회비용은 어떤 게 기회비용이 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죠? 예, 결국에 그리고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수명 주기 혹은 이제 제품 이제 생산과 관련해서 수명 주기를 한번 살펴보고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생산 주기에 따라서요. 이렇게 곡선 이제 결국 누적 관계라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결국에 이 주기 생명 주기 이제 수명 주기 비용이 나타나는 이제 그래프를 함께 살펴본 바 있습니다. 예, 기억이 나시죠? 예.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죠. 경제적 환경과 관련한 다른 이제 추가적인 기본 개념을 살펴볼게요. 경제적 가치의 척도에는 이제 보통 일반적인 척도로서 효용과 가치가 있습니다. 가치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효용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대학원을 가시고 아니면 논문을 쓰시고 아니면 사회에 나가셔도 효용이론, 효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특히 경제 경영과 관련된 업무를 하신다면요. 결국 효용은 무엇이냐? 사람의 욕구와 필요를 얼마나 잘 충족시켜 줄 수 있는가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얻은 뭐 서비스나 제품에 대해서 효용을 가졌느냐, 효용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굉장히 주관적인 기준이 되는 거죠. 아무리 뭐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이제 제품, 핸드폰을 사가지고 만족을 했더라도 내가 필요한 기능이 없다면 자신한테는 그 제품이 효용이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가치라는 건 value, 영어로 value인데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는? 가치는 이제 재화나 서비스의 효용을 화폐 단위를 이용하여 나타난 겁니다. 결국에는 유틸리티가 본질적인 것이고, 그걸 이제 측정하는 도구로서 가치, 그러니까 화폐 단위, 그러니까 금전적인 가치죠. 그래서 이제 돈, 모니터리 밸류라고도 다른 말로 모니터리 밸류라고도 하는데, 금전적인 가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당연히 뭐 가치도 주관적이죠. 뭐 나는 효용이 있었다 없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뭐 가치로 나는 100만 원어치의 가치를 느꼈는데 어떤 사람은 또 50만 원어치의 가치를 느꼈다. 같은 기능을 뭐 이용했어도요. 이게 주관적으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따라서 시장 가격과 생산 비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 되는 거죠. 아까 그 지난번에 말한 대로 비용은 뭐 계산이 가능했죠. 고정 비용, 변동 비용 해서 실제로 얼마 몇만 원이 필요하다.
그렇게 가격 계산이 가능했지만 가치는 주관적인 척도이기 때문에 꼭 100만 원의 가치를 얻었다라고 해서 그 말이 정말 100만 원인지는 모르는 거죠. 그리고 100만 원이란 가치라고 그냥 단편적으로 살펴봤을 때 100만 원의 가치가 크냐 작으냐 말할 수 있나요? 없죠. 왜냐면 상대적인 거니까 어떤 사람들이 어떤 그 주관적인 사람이 일반적으로 다른 활동을 서비스 재화를 이용할 때 뭐 서비스나 재화를 이용할 때 뭐 150만 원의 가치를 느끼는데 여기서는 100만 원, 이 핸드폰에서 100만 원의 가치밖에 못 느꼈다면 상대적으로 낮은 거고,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항상 50만 원의 가치를 느끼다가 이 핸드폰을 썼더니 100만 원의 가치를 느꼈다라고 하면은 높은 거고, 그죠? 상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관적이다. 아셨죠? 그 금액과 가치의 차이는 아셨죠? 예, 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공학의 목적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지만 첫 번째 시간에 언급을 해드렸죠.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인간의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 결국에는 경제적 가치하고 멀지 않은 얘기죠. 그죠? 공학의 목적은. 그죠? 그래서 뭐냐? 효용을 최대화할 수 있는, 아니면 이제 고객들이 느끼는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거나 기술을 개발해내는 것이, 그리고 이제 도구를 개발해내는 것이 공학자죠. 예. 그래서 이제 가급적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효용을 창조하여 경제적 효율을 높여야 한다. 공학자는 역할이.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뭘 배운다? 이 과목을 배우고 있다. 공학경제. 네, 어쨌든 투입되는 재화, 서비스 가치에 비해 생산된 재화, 서비스 가치의 극대화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뭐 최고죠. 뭐 투입을 진짜로 엄청나게 저렴한 비용을 투입하고 뭐 진짜 뭐 1,000억 원, 1조 원 매출을 달성했다. 뭐 대단한 일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경제적 환경을 잘 이해하고 그 속에서 개인의 욕구와 필요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건 당연한 거죠. 효용이 뭐예요? 주관적인 겁니다. 주관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어떤 욕구를 가지고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목적으로 이 제품을 사용하려고, 이 서비스를 사용하려고 하는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뭐 여러 번 들으셨지만 뭐가 중요합니까? 고객의 니즈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라고 해서 마케팅에서 이제 공업 마케팅이나 마케팅에서 이제 배우죠. 그죠? 네. 어쨌든 예, 두 가지의 또 다른 용어를 살펴보죠. 소비재, consumer goods, 그리고 생산재, producer goods 해가지고 이제 소비재와 생산재. 보통 goods가 뭐니까 goods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굿즈라고 하더라고요. 예, 하여튼 그게 이제 일용품이죠. 일용품. 그거 이제 정확하게 그냥 직역하자면. 예, 하여튼 소비재와 생산재입니다. 소비재는 뭡니까? 사람들이 이제 사용해서 욕구를 충족시키는 재화 서비스, 뭐 일반적인 것들 얘기합니다. 음식, 주택, 옷, TV, 음악 CD도 될 수 있고, MP3도 될 수 있고, 뭐 영화, 의료 서비스 등등등 여러 가지 있죠. 생산재는 produce goods, 그래서 이제 건설 과정에서 사용되는 겁니다. 투입되어 간접적으로 인간의 욕구 충족 기여하는 재화나 서비스. 예, 결국 기업 입장에서 살펴보면 되는 거겠죠. 생산 제조업체 입장에서 살펴봐야 되고요. 그래서 건설 장비, 생산 기계, 공장 건물, 농기구, 유조선, 화물차 등등등 아셨죠? 예. 그래서 각각의 효용이 있겠죠. 왜냐면은 이제 물건들이니까, 그리고 서비스이기도 하니까. 예. 소비재의 효용, 소비재를 사용하는 이제 개인들의 취향이 중요한 거죠. 감정적인 요소들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광고도 중요하고요. 마케팅 측면에서 광고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도 몇 번 말했지만 가치를 측정하기는 너무나 어렵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100만 원이란 가치 자체도 각자 의미하는 바가 다를 수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소비재 생산자는 어떻게 합니까? 개인들의, 다양한 개인들의 욕구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밀접하게, 설문조사를 많이 하죠. 요구 시장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생산자의 효용을 봅시다. 비교적 객관적으로 측정이 가능합니다. 왜냐면 이제 단위가 그렇게 세분화되지 않았죠. 소비자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기업과 기업 간의 비교도 가능하고, 생산자의 효용은 비교적, 이제 주관적이긴 하지만 역시나 생산자 효용은 비교적 객관적으로 측정이 가능하고, 필요 자재나 노동력, 생산 설비, 동력 등은 비교적 정확히 계산이 가능하다. 아셨죠? 예, 효용이
있으면 뭐가 발생합니까? 사실은 이제 효용이라는 것도 이 효용을 얻기 위해서는 이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내가 이 효용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 제품을 팔아야 한다. 결국에 이런 거래가 다 무엇입니까? 교환이죠. 그래서 교환의 경제적 의미를 살펴봅시다. 사람들 사이에 재화나 서비스 또는 화폐를 서로 교환하기만 하여도 효용이 창출된다. 아셨죠? 그 서로의 가치를 교환하고 효용을 교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환의 당사자들이 모두 서로 교환을 통해 혜택을 본다고 느끼지 않으면 교환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구매자하고 판매자 그 두 가지 경우를 그냥 간단히 보세요. 구매자는 어때야 돼요? 내가 판매하는 제품의 효용이 그러니까 내가 판매하는 잘못 말했네요. 내가 구매하는 제품의 효용이 그러니까 내가 10,000원을 내면 그 제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용이 그 10,000원 가치보다는 커야겠죠. 그러니까 10,000원 내고 사죠. 그죠? 9,000원어치의 가치를 얻으려고 10,000원을 내는 바보는 없죠. 그죠? 예, 판매자가 똑같습니다. 내가 판매하는 금액이 그러니까 받는 돈이 더 자기가 제공하는 가치보다 크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이제 수익을 창출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판매하는 거 아닙니까? 판매자는. 그죠? 만약에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하면 판매자가 팔 리가 없죠, 제품을. 그렇기 때문에 이 서로의 그 이해관계가 맞아야지만 교환이 이루어진다. 예. 다행인 건 서로 그 기준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셨죠? 예, 여기서 예제를 한번 살펴봅시다. 제조업체의 피아노 예제입니다. 피아노 제조업체가 있어요. 한 대 생산원가 80만 원이네요. 그리고 판매업체의 피아노 한 대 판매 가격이 18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피아노 판매업체는 구입을 100만 원에 구입해서 판매 비용을 30만 원을 들여서 180만 원에 파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제조업체의 이익과 판매업체의 이익은 어떻게 될까요?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실래요? 제조업체의 이익과 판매업체의 이익, 간단하죠? 제조업체는 80만 원의 생산 원가를 들여서 결국 100만 원에 팝니다. 이익은 얼마일까요? 100만 원 마이너스 80만 원, 20만 원이죠. 그죠? 20만 원. 그리고 판매업체의 이익은 얼마가 될까요? 판매업체의 이익은 50만 원이죠. 왜 50만 원이에요? 처음에 제조업체 이익 20만 원. 왜냐면은 이게 100만 원에서 80만 원을 빼니까. 그리고 판매업체의 이익은 50만 원. 왜냐면은 180만 원에 파는데, 그죠? 180만 원에 파는데 구입가 100만 원, 그리고 판매비 30만 원. 그죠? 130만 원 빼면 됩니다. 그럼 50만 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가 성립합니다. 교환이 성립해요. 다음을 볼까요? 소비자도 있다고 생각합시다. 소비자는 이거를 210만 원에 구매하고 싶어 해요. 지출할 의사가 있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 180만 원. 180만 원이 이보다 작죠. 그죠? 180만 원에 피아노가 판매를 하니까 소비자는 당연히 이거를 구매할 겁니다. 할 것입니다. 왜? 소비자의 이익이 얼마니까? 30만 원이니까요. 이익이 있잖아요. 그죠? 왜? 210만 원에서 180 구매가를 빼면 30만 원의 이익이 생기니까. 그쵸? 이렇게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서로의 모두에게 이익이 존재할 때만 그 교환이라는 게 성립을 합니다. 지금 매일 생활을 하시겠지만은 여러 가지 재화를 쓰고 있죠. 학교를 올 때도 버스도 타야 되고, 요즘에는 다 집에 계시지만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도 재료도 사야 되고, 요리를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사람이 사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물건과 서비스를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수하게 많은 교환을 하고 계실 거예요, 현재도. 왜? 다 필요하고, 또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이익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상호 이익이 있으니까 이렇게 교환이 성립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상호 혜택의 범위, 그래서 range of mutual benefit in exchange라고 하는데, 교환이 exchange죠, 영어로. range of mutual benefit이라고 합니다. mutual이 상호 혜택이에요. 말 그대로 상호 혜택의 범위예요. 그래서 이 범위가 커지면 커질수록 좋은 거겠죠. 서로 교환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앞에 예제를 한번 떠올려 보죠. 피아노 제조업체와 판매업체 간의 상호 혜택의 범위는 얼마일까? 그리고 판매업체와 소비자 간의 상호 혜택의 범위는 얼마일까요?
예, 그 피아노의 제조업체와 판매업체 간의 상호 혜택의 범위는 쉽게 생각하면은 뭐 얼마만큼의 이익을 서로가 얻었느냐. 즉 아까 전에 생산 전체 이제 총 거래 금액에서 비용을 다 빼시면 됩니다. 판매업체가 얼마에 팔았죠? 피아노를 180만 원, 그죠? 180만 원. 거기서 판매비 30만 원 들어갔고요. 그리고 제조업체는 생산하는데 80만 원 들어갔죠. 다 비용이었죠. 그러면 이제 이 비용을 빼면 70만 원이었죠. 이 70만 원을 가지고 제조업체는 20만 원, 판매업체는 50만 원의 효용을 얻을 수 있었죠. 이익을. 그죠? 상호 혜택의 범위는 70만 원이었다. 판매업체와 소비자 간의 상호 혜택 범위 어떻게 됩니까? 소비자는 210까지 이제 줄 생각이 있었고요. 그죠? 그리고 판매업자는 130만 원에 구매를 해왔어요. 그죠? 그리고 180만 원에 판매를 했죠. 그쵸? 그러면서 판매업체는 얼마의 효용을 가져갔나요? 50, 소비자는 30, 그래서 범위는 80, 그죠? 이해 가시나요? 좀 복잡하게 설명드렸는데 사실은 뭐 210에서 130 빼면 80입니다. 그거를 이제 50과 30을 어떻게 이익을 구했었는지 살펴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확장을 해볼까요? 더 확장을 해서 제조업체, 피아노 제조업체부터 최종 소비자까지의 상호 혜택 범위는 얼마 되느냐? 얼마입니까? 210에서 제조 원가 80, 판매 비용 30, 전체 얼마 들었어요? 110 들었죠? 210에서 110 빼면 얼마예요? 100이죠? 그럼 똑같은 계산 결과 나옵니다. 100이라는 효용을 소비자는 30을 가져갔고 판매업체는 50을 가져갔고 제조업체는 20을 가져간 거죠. 그래서 총합은 100입니다. 아셨죠? 예. 예, 교환과 관련해서 이제 또 협상이 있죠. 네고시에이션. 상호 혜택 범위 중에 더 많은 부분을 이제 서로 차지하고자 하는 각자의 이제 이해관계자끼리의 거래 당사자 혹은 교환 당사자들끼리의 이제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핵심은 협상을 잘하는 핵심은 자신의 효용을 이제 상대방한테 노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대의 효용, 상대가 원하는 게 뭔지 알아내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그러면 이제 우선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예, 뭐 협상의 기술이고요. 뭐 설득, persuasion 해서 뭐 설득인데 구매자가 상품의 효용을 더 크게 느끼게 만들므로써 교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역할이다. 그쵸? 그러니까 고객한테 제품을 판매할 때 왜 광고를 합니까? 그 고객이 이제 그 광고를 보고 설득당하기도 하고 필요함을 못 느끼고 있다가 그 광고를 봄으로써 저래서 필요하구나 하는 걸 또 이해하기도 하죠. 효용을 어쨌든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효용이나 있었던 효용을 더 크게 만들어주는 역할도 하죠. 그죠? 뭐 비슷합니다. 결국에 다 설득의 역할에 속하고요. 소비자에게 상품의 존재를 알려주는 것, 그리고 소비자가 미처 모르는 상품의 기능이나 타 제품의 상대적 장점 등을 알려주는 것, 이 모든 것이 설득에 속합니다. 공학자는 어떻게 돼야 할까요? 이 부분에서. 계량적으로 어떤 수치를 계량적으로 제시해야겠죠. 뭐 그게 계량될 수 있는 수치라는 거는 비용 대비 수익, 그죠? 그렇게 수익이 얼마나 될지, 혜택이 얼마나 큰지를 다 계량해서 보여주는 게 공학도와 일반 영업 사원들과의 차이겠죠. 예. 돈의 뭐 value의 자체는 이제 다 가치가 있죠. 시간적 가치, 그죠? value는 어떻게 됩니까? 영원하지 않죠. 어떤 특정 가치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 value 중에서도 시간적 가치, 특히 돈의 시간적 가치. 여기 돈이라는 단어가 한글에서 빠졌죠. 네, the time value of money에서 돈의 시간적 가치, 오늘 만 원과 내일 만 원의 가치가 다르다. 왜 그럽니까? 기본적으로 경제를 아시면 배우셨겠지만 자본주의는 뭐예요? 인플레이션 있고 디플레이션 있죠. 그죠? 오늘의 만 원이 내일의 만 원하고 달라요.
왜? 그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죠? 오늘 10,000원이 더 좋죠. 내일의 10,000원보단. 그죠? 어쨌든 왜? 경제가 점점 성장하니까 그렇습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또 돈의 수익력, earning power. 그 돈이 있으면 그 돈을 적당한 사업에 일정 부분 투자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그 수익 창출을 하는 그 힘, 그래가지고 파워라는 단어를 쓰는데 earning power라고 합니다. 수익력. 돈의 구매력, purchasing power. 한 화폐 단위로, 한 단위의 화폐로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는 양을 얘기합니다. 예, 돈의 구매력이고요. 일반적으로 오늘의 10,000원으로 살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 양이 몇 년 후에 살 수 있는 양과 같을 수는 없다. 제가 이미 한 말이네요. 예, 물가의 상승 혹은 디플레이션, 물가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오늘의 10,000원과 내일의 10,000원 중에 뭐가 더 가치가 높은가요? 내일의 10,000원이 더 가치가 높죠. 그죠? 물가가 하락하니까요. 이해를 하셨나요? 그러니까 오늘 뭐 10,000원짜리 10,000원으로 두 개의 물건을 샀다면 인플레이션이 있으면 뭐 몇 년 후에는 그 10,000원으로 하나의 제품밖에 못 사죠. 왜? 가격이 상승했으니까 제품들이 그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가 상승했으니까. 물가 하락은 반대로 오늘 두 개를 샀는데 다음에는 몇 년 있다가 네 개를 살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왜? 물가가 점점 하락하니까 경기가 점점 안 좋아지니까 그죠? 대부분 인플레이션 속에 살고 있으므로 돈의 구매력이 시간이 갈수록 떨어지고 빌린 돈에 대한 이자가 발생한다. 예, 이게 이제 자본주의, 요즘 현대 경제의 대부분의 속성입니다. 인플레이션.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집을 사면 몇 년 후에는 집값이 많이 오르죠. 근데 뭐 한국은 너무 요즘은 문제가 많은데 하여튼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어부의 사례를 한번 보죠. 동력선과 한 명의 선원을 갖고 있는 어부. 어부라고 말하지만 동력선 하나를 갖고 있고 한 명의 선원까지 있는 거 보니까 굉장히 큰 사업가입니다. 예, 그래서 이 어부, 사장님이죠. 예, 어부의 사례를 한번 볼게요. 매출 월 1,000kg 정도의 어획고 1톤입니다. 그죠? 상당하죠? 그리고 평균 킬로그램당 8,000원에 판매를 하는데 8,000원의 전량 수협에서 소매를 해준다. 그러면 뭐 키로당 8,000원이니까 얼마입니까? 800만 원인가요? 네, 800만 원 정도의 이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뭐 그러면 이제 매출이 800만 원이죠. 비용이 들어가겠죠. 당연히 이렇게 어획고를 올리기 위해서 1톤의 어획고를 올리기 위해선 어선미 어구의 유지비, 동력비 등 월 200만 원. 그리고 선원의 임금 월 200만 원. 아셨죠? 그런데 이제 더 많은 고기를 잡고 싶어요. 매출을 올리고 싶죠. 사람은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은 사람의 속성입니다. 나중에 직장을 다니기 시작하도 더 좋은 직장을 옮기고 싶고 다 이런 거는 뭐 당연히 자본주의에서는 당연한 그 사람들의 경제 활동이기 때문에 뭐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뭐 이제 특히 동양에서는 지금 많이 덜한데 옛날만 해도 굉장히 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꺼려했죠. 근데 뭐 서양에 나가시면은 다 바로 다 샐러리하고 직결됩니다. 다 뭐 잘하는 거에 대해서 다 샐러리를 더 얻으려고 하고 직장도 보통 2년 이상 있지 않아요. 그리고 한 통계 조사를 보니까 현재 직장인제 60%였는데 미국의 경우 예전에 제가 이제 일할 때 60%인가 40%, 60% 정도였던 것 같아요. 또 다른 직장을 찾아보고 있다라고 했어요. 직장을 다니면서도 계속. 실제로 주변에도 보면은 계속 연봉을 올리면서 계속 직장을 옮기더라고요. 이렇게 미국에 있으면은 2, 3년이면 계속 한 번씩 옮기는 걸 많이 본 것 같아요. 어쨌든 자 이런 거 이렇게 이 분도 이 여부도 당연히 더 많은 매출 올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최시경 어군 탐지기를 구입하려고 하죠. 1,000만 원. 네, 1,000만 원입니다. 어군 탐지기가. 대신에 두 개의 어획량이 예상돼요. 어획량이. 그러면 그 어선 및 어구의 유지와 동력비는 월 240만 원으로 예상이 되고 또 선원 한 명을 추가해야 된다. 근데 이러기 위해선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취업에서 이제 대출을 받아요. 빌린 돈을 이자와 함께 상환하는 방식이다. 월 50만 원씩 24개월 동안 갚는 방식이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자가 얼마인가요? 24개월 동안의 이자가 얼마예요? 빠르게 계산해 보면 24개월 50, 1000, 200만 원 맞죠? 이자 200만 원 그죠? 그래서 어군 탐지기의 수명은 2년이고 2년 뒤에 가치가 없다라고 하자. 뭐 사실은 가치가 있겠죠. 근데 뭐
2년 후에 어군 탐지기가 딱 여기서 이제 고장이 나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가치가 없다, 쓸 수가 없다. 네, 대안을 평가해 봅시다. 대안 어군 탐지기를 구입할 수 있으므로 인해 향후 2년 동안 발생할 월 추가 순수익 계산을 해야 한다. 대안 평가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평가를 해야겠죠. 현재 월 수익과 지출이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했죠? 800만 원. 그리고 지출 200만 원, 선원 한 명의 임금 200만 원. 그래서 유지비, 동력비 총 400만 원의 지출. 그죠? 그러면 순수익이 얼마예요? 400만 원. 그죠? 대안을 평가해야죠. 대안의 월 수익과 지출. 얼마가 될까요? 이제 계산해 보세요. 네, 시간을 드릴게요. 예, 이제 뭐 대안의 월 수입과 지출을 자세히 살펴보죠. 수입은 어떻게 될까요? 두 배로 잡을 수 있다고 했죠? 아까 전에 매출이 800만 원이었으니까 두 배가 되면 1600만 원일 겁니다. 1600만 원. 그죠? 그리고 유지비 동력비는 240만 원이 될 거다라고 했죠. 새 이제 어탐기가. 그리고 선원은 결국에 2인이 되죠. 추가로 한 명씩 한 명을 더 고용했으니까. 그러면 200만 원에서 월급이 400만 원이 된다. 그죠? 대부 상환금, 월 대부 상환금이 얼마였습니까? 50만 원이었죠? 결과적으로 이거를 다 더하면 지출 비용이 나오죠? 총 지출 비용이 얼마입니까? 690만 원이죠? 그래서 이 대안을 선택해야 할까요? 말까요? 선택해야겠죠? 왜냐면 이렇게 해서 이유가 원래 순수익이 얼마였습니까? 400만 원이었죠? 원래 현재 현행대로 하면 800만 원에서 400만 원의 지출이 발생했으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값을 나중에 비용을 빼면 그죠? 그러면 이 여기서 1600만 원에서 이 비용을 빼면 910만 원 그죠? 910만 원 그러면 이게 더 크죠? 맞습니까? 결과적으로 510만 원 더 큽니다. 그럼 돈의 수익력 예, 어떤 돈의 수익력? 대한 그 아까 전에 어탐기가 얼마였죠? 1000만 원이었죠? 1000만 원이 발생한 수익력은 얼마입니까? 창출된 수익이 510만 원이죠. 원래 400만 원 창출하고 있었으니까 그죠? 510만 원, 1000만 원이 결국 510만 원을 더 창출을 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면 이자는 뭐 지금 뭐 경제 활동을 다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뭐 은행에 돈을 넣어도 이자가 발생하죠.
그리고 일정 기간 돈을 빌려 사용한 대가로 부과되는 임차료입니다. 이자는 자본제도 그 소유주로부터 임차하여 사업에 투입된 것이고 차차 발생되는 수익을 통해 원금과 이자가 회수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율 혹은 자본 성장률 결국에는 이 이율을 투자로부터 얻는 수익률로 봐야 되고 요즘 이자가 너무 낮긴 한데 이율이 너무 낮죠 금리가. 하여튼 투자된 원금에 대한 연간 수익의 백분율로 나타내는 것이고 이율 10% 1년 후 원금의 10%가 추가 수익으로 발생한다는 말이다. 아셨겠죠? 그래서 연이율을 얘기합니다. 뭐 10%라고 하면은 1년 후에 원금의 10%가 추가 수익으로 발생한다. 아셨죠? 그래서 이자 다 연이율로 얘기하죠. 요즘 2%잘 받으면 2%죠. 정기 예금 넣으면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이율 결정의 요인 뭐 하기야 저금리라고 하는데 갑자기 여담으로 미국에 있으면 이율이 1%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리도 사실은 선진국끼리 비교해보면 상당히 높은 겁니다. 저한테는 그렇게 다가와요. 하여튼 그렇게 되고 이율의 결정 요인은 뭐냐? 빌려준 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있고 기회비용이 있고 인플레이션 효과도 있고 대부에 수반되는 비용도 있고 그죠? 이 네 가지 주요 요소 이율 결정의 요인입니다. 즉 재무구조가 취약한 중소기업에 돈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회수를 못할 위험이 많죠. 그러니까 이율이 일반적으로 더 높습니다. 그리고 신용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같은 비용을 빌려도 대출 상한 이자금이 더 높아요. 아셨죠? 그리고 이제 기회비용, 돈을 빌려줌으로써 다른 곳에 투자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는 대가가 이자에 포함된다. 아셨죠?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 효과 당연히요. 물가가 다 상승하는데 금전적인 가치가 변화하기 때문에 금전적 가치가 하락하는 걸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효과에 따라서 이율도 결정이 된다. 변동을 한다. 즉 인플레이션율이 높으면 이율도 높다. 낮으면 낮다. 아셨죠? 대부에 수반되는 비용, 신용조사, 서류 작성, 대부금의 이체, 대부금의 회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는데 꼭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돈을 대출 받더라도 꼭 대출 금리만 따져볼 게 아니라 대출을 받기 위해 들어가는 이제 여러 가지 수수료들 그런 것도 고려해 보셔야 되고 또 대출을 갚을 때 뭐 만기되기 전에 갚으면 또 추가 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그건 또 어떻게 되는지도 고민해 보셔야 되고 아주 자세히 분석하고 분석해야 이제 공학 경제를 들었다라는 거에 어, 어디서 공학 경제를 배웠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합리적인 선택을 하면서 삶을 살면서 계속 이제 금전적으로 좋은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